2001년 5월 10일 서울시 중랑천입니다. 당시에 4살이던 김슬기 양은요, 아버지와 6살인 오빠를 따라서 함께 이 중랑천 근처로 산책을 나갔어요. 아버지는요, 오빠에게 슬기를 잠깐 맡기고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던 아빠는요,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스쳐 지나가자 급하게 뒤를 돌아봤어요. 동생을 돌보고 있어야 할 아들이 혼자 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동생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자 아들은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불과 3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놀란 가족은요, 인근 동네와 이 중랑천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날 슬기의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찾아서 밤늦게까지 주변을 헤매던 아버지와 가족들은요, 결국 그날 새벽 1시 30분에 근처 파출소로 가서 슬기를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의 미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파출소에서는요, 슬기 양이 사라진 지점을 중심으로 48시간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슬기가 사라진 날로부터 9일이 지납니다. 5월 19일 오전 8시 20분이에요. 주택가 골목에서 폐품을 주워 팔던 한 중년 남성이 송정동입니다. 이곳이 송정동 주변을 지나가던 도중에 웬 담벼락 밑에 버려져 있는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방을 본 남성의 몸에는요, 스산한 한기가 순간 맴돌았지만요, 혹시나 감나가는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한 이 남성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남성은요,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방 안에 있던 것은 여자아이로 보이는 머리와 팔, 다리 등이 토막난 채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확인을 해본 이 토막 사체는요, 9일 전에 실종되었던 김슬기 양으로 확인이 됩니다. 4살밖에 안 된 딸이 토막살인을 당했어요. 가방이 놓여있던 곳은요, 슬기네 집에서 500m 정도, 그리고 실종 장소에서는 20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국가수와 법의학자들의 사체 감식으로 사체에서 발견된 몇 가지 특성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옷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토막난 사체는 10등분, 10등분만 발견됐어요. 10개의 토막만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16개의 토막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발견된 배낭 안에서는요, 토막의 부위가 둔부, 목 부위, 그리고 발가락 일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버린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엉덩이 부분이 없어요. 아이에게 골반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발견된 토막에서, 시신에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시체 기호 내지는 소화 기호가 있는 자로 아마도 성폭행한 후에 살해했을 것이고요. 아마 도주 중이라면은 그 사체의 일부, 토막의 일부를 가지고 소지한 채로 도망을 가고 있었겠죠. 사체는 냉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사체가. 그리고 냉동된, 아직 녹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막이. 사체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발견 당시에 영하 1도였어요. 그리고 머리는 발견이 되었죠. 코와 입에 솜으로 추정되는 이물질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냉동 보관을 하다가 버린 지에 얼마 안 돼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범인은 아마 이 가방이 버려진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냉동되어 있는 시신이 사체가 녹기 전에 가방을 버릴 수 있는 쓸만한 거리였겠죠. 그리고 아마 실내에서 살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유괴한 뒤에 성폭행을 했고 그 뒤에 살해하고 토막을 내어 유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이랑 코를 막은 것은요, 살해 당시에 몸에서 체액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을 졸라서 살해할 당시에 이제 코와 입, 귀 등에서 이제 체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솜을 가지고 막았던 걸로 보입니다. 가방 안은요, 비닐봉지 3개에 나뉘어서 이제 토막난 사체들이 가방에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굳이 왜 사체를 담은 가방을 사람들이 눈에 띄기 좋은 곳에다 뒀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최대한 범행이 늦게 발각되는 게 유리하잖아요, 범인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의 담벼락 밑에다 두었다는 것은 누군가 찾아내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보기 좋은 곳에 두었고 자신의 범행이 빨리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 같고, 이게 빨리 뉴스에 보도돼서 나는 그 뉴스를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형의 성격은요, 사회적인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회적인 지위가 좀 매우 낮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요. 가난한 집안의 출신일 가능성도 있고 현재도 가난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발적 살해라고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고 시신의 발견을 늦추기 위해서 토막을 냈지만 눈에 잘 띄는 곳에 버렸어요. 예정에는 없었던 살인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발견된 슬기의 등을 보니까 1.5cm 간격으로 이렇게 눌린 듯한 자국이 규칙적으로 10줄이 나 있는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등에 눌린 듯한 흔적이 있다, 규칙적이다. 범인이 사체를 훼손한 건 아닙니다, 이 자국이. 범인을 특정할 때 경찰이 이 부분을 가장 주목했었거든요. 이 자국은요, 냉동시에 생긴 자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토막을 낸 뒤에 자신의 냉장고, 냉동실에 어느 정도의 보관을 하고 있다가 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가, 사체는 매우 예리한 도구로 깨끗하게 잘린 상태였답니다. 하지만 일부는요, 끝 단면이 굉장히 거칠게 잘려 있었다 그래요. 토막이 나 있으니까 토막을 낼 때 쓰인 흉기는 칼이나 톱일 거고요. 둘 다 사용했겠죠. 처음에는 예리한 도구로 깨끗하게 잘렸다. 처음에는 칼을 이용해서 토막을 내려고 시도를 했지만 뼈가 있는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톱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톱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일부의 단면이 거칠게 잘렸을 겁니다. 이 과정을 냉동실이 있고 집이겠죠. 집에서 했겠죠. 집이라면은 혼자 사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범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아기호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보통은 공범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정리를 하면은 용의자의 신원이 대강 어느 정도가 좀 그려져요. 사체를 토막내기 위해서 칼과 톱을 사용했고 냉동도 시켰어요. 검정 비닐봉지에 담았는데 2겹이었답니다. 축산업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작게 보면 정육점을 하고 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좀 어떤 고기를 다루는 것에 좀 능숙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인이 버린 것은 가방 안에 토막난 사체뿐이었지만 의외로 많은 단서를 남겼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행의 수법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기는 하지만요, 깔끔하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우발적 살해를 한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이게 첫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력은 있는 전과자의 소행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자, 경찰의 조사 내용은요, 경찰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목격자도 없었고 어떤 협박 전화나 부모에게서 원한 관계를 살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용의자 특정을.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사체 등에 난 주리간 자국, 이걸로 추정을 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 1988년도에 생산되었던 가정용 냉장고로 밝혀집니다. 이것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 5월 21일 오전 9시 40분 경기도 광주경찰서의 상황실로요,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 내용은 여관 객실을 청소하다가 화장실 변기 물통 안에서 어린아이의 엉덩이가 발견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청소하려고 들어와 보니 어떤 남자가 새벽에 몰래 빈객실에 들어와서 있다가 자기한테 10,000원을 주고 나갔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침대 아래에서 피해자인 김슬기 양의 바지와 티셔츠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지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여관에서 지문 14점과 오래된 채모 몇 점을 발견했지만 1차 발견된 가방의 자리와는 멀리 떨어진 경기도 광주에서 사체의 나머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이 당시에 수사에 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자의 활동 범위를 예측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주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에 사체 자국에 일치하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30, 40대의 독신자 그리고 성범죄 전과자를 조사해봤지만요, 소득이 없었다 그래요.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이 없는 순간에 조사를 하던 한 형사가 자신이 3, 4년 전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자신의 동료가 잡았던, 검거했었던 어린이 성추행범이 생각났었다고 합니다. 그 성추행범이 아마 2, 3년 정도를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생각을 해보자면 출소했을 시점이었거든요. 출소 후 만약에 이곳으로 전입을 했다면 아마 경찰 주소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었고요. 사건 현장 인근의 동사무소에 가서 30, 40대 남성 단독 세대 120여 명의 명단과 사진을 입수합니다. 자, 그 중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 사람이 4명이 나왔어요. 결국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났는데요. 범인은 슬기네 집 근처에서 2평짜리 반지 앞방에 살고 있었던 40대의 최인구였습니다. 최인구는 98년 2월에도 서울 황학동에서 5살 여아를 강제 추행해서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인물로 당시 출소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집을 찾아갔을 때는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수색한 결과 경찰은 최인구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당시 최인구가 살던 집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슬기를 토막낸 뒤에 냉동했었던 그 냉장고입니다. 저 줄이 등에 그대로 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찾아냅니다. 또한 최인구의 방에서는요, 슬기가 실종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멜빵과 머리핀, 피가 묻어있는 이불, 칼과 톱, 도마 등이 발견됩니다. 위에 있는 흉기가 톱이에요. 토막을 낼 때, 사체 절단할 때 쓰는 톱이고, 가운데 있는 저 사진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슬기의 멜빵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식칼입니다. 자, 범행을 말해주는 증거품들이 나왔어요. 벽면 곳곳에는 혈흔도 묻어 있었고요. 사체가 담겨있던, 가방을 발견했을 때 사체가 담겨있던 비닐봉지와 똑같은 슈퍼마켓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도 나왔습니다. 자, 유력한 범인이죠.
두 번째 사체 토막이 발견된 지에 일주일 만에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낸 거예요. 수사팀은 즉시 용의자인 최인구의 행방을 찾아 나섭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최인구는요, 공장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근무하던 인물이었는데요. 작업 도중에 왼손의 둘째, 셋째 손가락을 잃은 3급 지체장애자였습니다. 최인구가 근무하던 회사는 하남시에 있었어요. 경기도 하남시겠죠. 여기 있었는데 찾아가 보니까 얼마 전부터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가방을 버린 시점으로부터 바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 관계자의 말로는 최 씨가 21일에 찾아와서 밀린 월급 17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돌아갔다라는 말을 했어요. 경찰은 이제 최인구가 받은 수표를 역추적해야겠죠. 그러던 도중에 인근 단란주점에서 최인구의 명의로 사용된 카드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표에 적힌 전화번호를 토대로 최인구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수사팀은 최인구가 은신해 있을 만한 여관이 밀집해 있는 일대의 골목을 일일이 탐문했고요. 그 결과로 2001년 5월 29일 하월곡동의 한 여관에 은신해 있던 용의자 최인구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를 살해한 뒤 토막 내어서 유기했던 이 최인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최인구는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던 인물로요, 제대로 된 어떤 사회화 교육 과정을 밟지 못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최종 학력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어요. 어린 시절에 가출을 했었는데요, 76년경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왔다고 합니다. 검거되기 몇 년 전에 작업 도중에 손가락 2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2평 정도의 월세 20만원짜리 반지 합방에서 홀로 기거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가족도 없었고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거겠죠. 친구나 어떤 만나던 여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인구의 자백으로 드러난 범행 과정은 이래요. 좀 평소에 술을 즐겨 마시던 최인구는 사건 전날에도 화영동의 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오후 송정동 동부 간선도로변 뚝방길에 앉아있던 최인구는요, 혼자 있던 김슬기 양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던 거예요. 최인구는 슬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라며 접근해서요, 자신의 반지 합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슬기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사줬고, 이로 인해서 슬기를 수월하게 유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막상 반지 합방으로 데리고 오니까 슬기가 울기 시작했대요. 최인구가 집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나 슬기는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최인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슬기의 목을 조르게 되는데, 아이가 코피를 흘리고 입에서 거품을 토하면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것에 당황한 최 씨는 화장지로 슬기의 입과 코를 막아서 살해를 했다고 해요. 우발적 예정이 없던 살인을 한 거예요. 사체 처리를 고민하던 최인구는요, 자신의 방에서 사체를 여러 토막으로 절단한 후에 냉동실과 냉장고에 나눠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4개의 비닐봉지에 사체를 담았고요. 유기하려던 중에 이 사체가 다 가방 안에 들어가지 않자 일단 3개만 담아서 새벽에 나와 송정동 주택가에 버려두고 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비닐봉지 하나, 아까 변기에서 발견됐던 그 여자아이의 엉덩이로 보인다는 그 신고 전화 있었죠. 남은 비닐 하나를 가방에 자기 따로 가방에 넣고 경기도 광주의 여관으로 가서 변기 속에 유기하고 잠적했던 겁니다. 이후에 최인구의 행방은 청량리와 하월곡동의 사창가와 여관을 드나들면서 숨어 지내고 있던 차에 검거가 되었던 거예요. 최인구의 범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폭행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검찰 송치 후에 국과수에서 사체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특정 신체 부위 2곳에서 모두 최인구의 정액 반응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는 최인구에게 감정 결과를 들이대니까 고개를 숙이며 하는 말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하지 못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니 겁이 나서 자신도 모르게 죽이게 되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최인구가 했던 말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자신이 벌이도 시원치 않았던 데다가 두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으로서 살기가 막막해서 아이를 납치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돈이 목적이었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최인구는요, 슬기가 사라진 시점부터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당일 아이를 살해한 것도 수면제를 4살짜리 아이에게 수면제를 5알이나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거죠. 최인구의 목적은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성욕을 채울 아이의 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봤던 거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기호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이미 동종 전과도 있고요. 1988년에 5살짜리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돼서 실형을 살았었던 거고, 이번 사건 당시에 최인구는요, 의정부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이전에 출소한 지 10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아동 성폭행 및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했고요. 법정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어요. 그동안 매체를 통해서 성범죄자들이 감형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여러 번 봐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나 과정 등 전혀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합당한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이번 김슬기 양 사건을 계기로요, 사회 각계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 특히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삼는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의 필요성을 다시 강하게 요청하는 목소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요, 7대 죄악 중 하나로요, 인류 사회의 존재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절대 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요, 선진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상당히 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폭력 형량도요, 선진국에 못지않게 상당히 엄격한 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받는 실형과 이후 성범죄에 대처하는 측면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재판에서 감형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어요. 이번 사건의 범인인 최인구는 하루하루를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불우한 계층이었어요. 검거가 된 후에도 자신을 변호하며 재판을 진행할 비용도 없었던 상태였고요.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 하나 받을 수 없던 고립된 환경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최인구가 남들과 같은 일반적인 생활에 살고 있었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호사를 대동한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혹은 넉넉한 부유층의 인물이었다면 이번과 같은 형이 구형될 수가 있었을지는 사실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성범죄 예방에도요, 지금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처벌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 예방책이 없는 이상 성범죄자는요, 오늘 밤에라도 다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요,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중 격리하는 미국을 봐서도 아동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범죄에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이에 따른 예방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최인구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2001년 5월 10일 서울시 송정동에서 있었던 여아 토막 살해 사건이었습니다.